카페의 유리문이 미세하게 흔들립니다. 외부의 찬 바람이 문을 밀어내듯 들이칩니다. 바깥에서 들어오는 바람이 종이 냄새를 밀어넣습니다. 낮은 음악은 곡과 곡 사이에 아주 짧은 공백을 남깁니다. 그 순간마다 테이블 위에서 초침 소리가 또렷하게 살아납니다. 윤정은 손바닥 안에 오래된 회중시계를 쥐고 있습니다. 시계 뒷면에는 흐릿하지만 여전히 읽히는 각인이 남아 있습니다. 1964년 10월 17일 뒤 윤정은 그 날짜를 소리내어 읽지 않습니다. 대신 엄지손가락으로 각인을 한번 쓰다듬습니다. 날이 선 금속의 촉감이 미세하게 닿습니다. 테이블 위에서 컵받침이 돌아가는 미세한 마찰음이 낮게 깔립니다. 지우는 손끝으로 컵받침을 계속 돌리고 있습니다. 그의 시선은 윤정의 손에 들린 시계와 테이블 위에 봉투를 오갑니다. 45세의 장남 지우는 이 만남을 통한 이득과 손실을 머릿속에서 재빠르게 생각합니다. 그는 이 만남이 손해로 끝나지 않기를 본능적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윤정은 컵받침을 돌리는 아들의 손을 흘끗 봅니다. 그녀는 아들의 불안이 자신의 과거 때문에 생겨났음을 짐작합니다. 엄마 오늘 굳이 우리 전부 이렇게 모여야 해? 무슨 문제인지부터 말해줘. 법적인 효력이 있는 일이야. 윤정은 고개를 아주 조금만 끄덕입니다. 그 움직임은 망설임이 아니라 단단한 결심처럼 보였습니다. 오늘이 좋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어. 지훈아, 너도 그 무게를 봐야 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무거울 거야. 윤정 앞에는 황색 봉투가 놓여 있습니다. 봉투는 쉽게 눌리지 않습니다. 속에 든 종이가 겹겹이 포개져 둔탁한 각을 만들고 있습니다. 봉투 입구 가까이에는 우체국 도장의 붉은 잉크가 절반쯤 번진 자국으로 남아 있습니다. 잉크는 오래된 피처럼 색이 가라앉아 있습니다. 묵은 종이와 잉크 냄새가 커피 향에 미묘하게 섞여 과거가 현재를 침범하는 듯한 기이한 분위기를 풍깁니다. 지우는 봉투의 두께, 종이의 탄성을 눈으로 계산합니다. 그는 이 봉투가 재산인지 부채인지 혹은 그가 알지 못했던 비밀인지 끊임없이 분류하려 애씁니다. 미라는 창가 쪽으로 시선을 보냅니다. 42세의 딸 미라는 이 상황의 기류를 감각적으로 먼저 읽습니다. 엄마, 그 시계 오늘따라 더 차가워 보여요. 어디서 난 거예요? 윤정은 대답을 서두르지 않습니다. 누군가 나한테 시간을 멈추라고 했지. 그 명령의 증거처럼 남아있는 거야. 억지로 멈춘 시간. 카페 문이 흔들립니다. 문턱에서 잠시 머뭇거리던 사람이 안으로 들어섭니다. 도연입니다. 구두는 오래됐지만 광이 살아있습니다. 오른손에는 작은 보관증이 들려 있습니다. 낡은 종이가 손바닥의 땀을 조금 먹으며 가장자리를 말고 있습니다. 오래간만입니다. 늦었지만 이렇게 뵙게 돼서 다행이네요, 윤정 씨. 앉으세요. 제가 오래 기다렸습니다. 아니, 내가 오히려 오래 기다리게 했군요. 서로의 눈동자가 짧게 닿습니다. 눈빛에는 오래된 시간의 입자가 뿌옇게 떠 있습니다. 음악은 다음 곡으로 넘어가려다 말고 순간의 정적을 허락합니다. 그 사이에 초침 소리가 더 커집니다. 멀리서 오신 것 같진 않은데 오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불필요한 감정 소모는 사양하겠습니다. 멀진 않소. 다만 오랜 시간이 걸렸지. 그 세월을 설명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네. 윤정은 시계를 펼칩니다. 이건 쉬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짊어져야 할 무게입니다. 그날 내가 늦었어. 내게 가야 할 때 나는 멈춰섰지. 그때부터 내 시간은 멈춰 있었네. 우체국 보관번호가 보이네요. 뭘 보관하셨던 거예요? 서류인가요? 그냥 오래된 습관일 뿐이지.
멈춰버린 시간을 증명해 줄 무언가였어. 오늘 이야기가 법적인 성격을 갖는지 명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수치로만 판단하겠습니다. 도연은 보관증을 테이블 위에 올려둡니다. 잊지 않기 위해, 기억하기 위해 남겨둔 증거야. 내 어머니 이름으로 된 증거지. 윤정은 봉투를 제 쪽으로 당깁니다. 봉투 입구를 조심스럽게 벌립니다. 그녀는 속을 다 꺼내지 않고 다시 덮습니다. 조금만 더 두자. 아직은 이 봉투가 스스로 숨을 쉬게 놔둬야 할 것 같아. 내가 그때 있었어야 했는데 너무 늦었네. 미라는 자기 앞에 봉투 모서리에 미세한 필체가 스쳐 지나가는 것을 본다. 흐릿한 연필 글씨가 남아있다. 받는 사람. 그 뒤에 글자는 지워졌다. 지운 흔적이 있어요. 이 글씨 누가 지운 걸까요? 한두 번이 아닌 것 같은데요. 왜 지웠을까? 돈 문제 때문인가? 가끔은 도착하지 않기 위해서지. 그래도 마음은 늘 그 자리에 있어. 도착하지 못해도 떠나지 않는 마음. 윤정은 시계를 다시 펼친다. 1964년 10월 17일 뒤. 오늘은 기다림에 이름을 붙이는 날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 오랜 무게에 이름을 붙이는 일. 굳이 붙이지 않아도 돼. 다만 그 무게를 보여줄 수는 있겠지. 윤정은 봉투 위에 시계를 올려놓는다. 그럼 다음 곡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보자. 이 곡은 유난히 느리네. 우리에게 꼭 필요한 시간 같아. 피아노가 마지막 음을 누를 때 초침은 정확히 숫자 11을 가리킨다. 정각이다. 윤정은 시계를 덮고 있던 손을 거두고 봉투를 다시 한번 자신 쪽으로 당긴다. 다음에 이제 시작하자. 카페 스피커에서 잔잔하던 피아노가 잦아들자 공기가 다시 얇아졌다. 도연은 허리를 곧게 세우고 손바닥에 보관증을 펼쳤다. 종이 모서리는 오래 만져달아. 빛을 받으면 가장자리만 가늘게 반짝였다. 윤정은 시계를 접어 앞섬 아래에 넣었다. 초침 소리는 잠시 사라졌지만 손끝에는 여전히 금속의 차가움이 남아 있었다. 늦었지. 많이 늦었어. 이 오랜 시간 동안 멈춰 있었던 게 미안하네, 윤정 씨. 그건 내가 정할 말이 아니에요. 이미 시간은 흘렀죠. 중요한 건 이제 무엇이 왔느냐예요. 지우는 커피잔을 옆으로 치우며 테이블 위를 깨끗하게 만들었다. 그의 습관이었다. 중요하다고 느낀 순간 표면을 반듯하게 비워두는 것. 미라는 자기도 모르게 숨을 얕게 들이마셨다. 묵은 잉크 냄새가 다시 코끝을 스쳤다. 도연은 셔츠 안쪽에서 실로 묶어둔 작은 뭉치를 꺼냈다. 낡은 편지들이었다. 접힌 자국이 세월을 따라 깊어져 종이는 산등성이처럼 울퉁불퉁했다. 편지 겉면에는 반송 도장이 잔설처럼 쌓여 있었다. 수취인 이사, 주소 불명, 기간 경과 반송. 붉은 잉크는 발에어 갈색으로 가라앉아 수많은 거절의 낙인처럼 보였다. 반송. 전부 돌아온 거예요? 이 편지들이 다 엄마한테 가지 못하고. 거의 간혹 도착한 것도 있었겠지. 다만 대답은 없었어. 단 한 번도. 윤정은 편지를 바로 집어들지 않았다. 대신 그 더미의 가장자리를 시선으로 따라갔다. 아는 듯 모르는 듯 오래전 그날의 길이 떠올랐다. 정류장, 해가 기울던 시간, 무릎을 덮던 코트의 안감, 그리고 끝내 오지 않던 그림자. 지우는 편지 묶음 위에 얹힌 얇은 수치인 이름표를 뚫어지게 바라봤다. 발신이니. 도연 씨 이름이 아니네요. 내 이름을 적지 않았어. 편지는 내 마음을 대변하기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했지. 그럼 이 편지들이 무슨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까? 법적인 효력은 없어. 다만 진실을 증명할 뿐이지. 도연은 편지 더미 밑에서 바인더 크기의 얇은 책자를 꺼냈다.
우체국 위탁 예치 관련 설명서였다. 책자 안쪽에 붙은 메모에는 날짜가 길게 줄을 이었다. 1993년 5월 14일, 1994년 5월 14일, 1995년 5월 15일. 해마다 같은 달, 비슷한 날. 손글씨는 해마다 조금씩 흔들렸지만 패턴만큼은 흐트러지지 않았다. 말로 남기면 흔들리니까 진심은 변명으로 흐려지기 쉬워서 대신 해마다 같은 날 숫자로 남겨뒀어. 왜 굳이 숫자였을까요? 사랑을 숫자로 표현해요? 숫자는 나를 변명하지 않으니까, 냉정하고 정확하니까. 윤정은 그 대답을 듣고도 표정이 거의 움직이지 않았다. 다만 오른손 두 번째 마디가 가볍게 떨렸다. 보는 이는 없었지만 그 떨림은 금속의 기억처럼 잠깐 스쳐갔다. 도연은 조심스럽게 통장을 꺼냈다. 통장을 펼치자 작은 거래 내역들이 촘촘히 나타났다. 입금자 안에는 늘 같은 두 글자만 찍혀 있었다. 예치. 출금 기록은 길게 비어 있었다. 몇 년, 몇십 년. 비어 있는 칸들이 말보다 더 명확했다. 30해 동안의 공백이 그 안에 새겨져 있었다. 예금 추가. 어머니 본명이군요. 그리고 출금 기록이 단 한 줄도 없습니다. 그래, 내 어머니 이름으로만 30년간 그 누구도 손대지 않았지. 이 돈을 왜 우체국에 맡겼습니까? 직접 보관하지 않고. 나한테 남기면 의미가 흐려질까봐. 소유나 집착으로 변질될까 두려웠거든. 지우는 숫자를 따질수록 마음 한구석의 불안이 더 크게 일었다. 이 돈이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면 그의 계산은 어디에 놓아야 정확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미라는 반송 봉투 중 하나를 집어들었다. 잠깐만, 이 필체. 봉투 겉에 주소 쓴 글씨, 아버지 글씨랑 닮았어요. 뭐? 확실해? 잘 봐. 받침을 올리는 버릇, 시옷을 3번에 그리는 습관. 평소 아버지의 필체와 겹쳐요. 아버지였어요. 테이블 위에 보이지 않는 균열이 생겼다. 윤정은 오래전에 끝난 이름을 마음속으로 한 번 더 불렀다. 그이는 연락을 막았구나. 주소지를 바꾸고 나한테 오지 못하게 막았어. 나는 짐작만 했지. 확신은 못했어. 다만 내 편지가 모두 돌아온 걸 보고 짐작할 뿐이었네. 누군가는 언젠가 시간을 회수해야 하니까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는 일은 누군가의 몫이어야 했어. 윤정은 시계를 꺼냈다. 1964년 10월 17일 뒤. 그녀는 엄지손가락으로 각인의 마지막 글자 D를 다시 한번 천천히 훑쳤다. 그럼 그 날짜, 시계 뒷면의 날짜 말이에요. 왜 하필 그날이었습니까? 그리고 뒤에 글자 D는요? 당신 이니셜이 아니었지요? 도연은 잠시 숨을 멈췄다. 그의 입술이 디파짓이라는 단어를 무음으로 읊었다. 카페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은 것처럼 느껴졌다. D는 덮어짓이야. 예치, 내 마음을 숫자에 예치했다는 뜻이지. 사랑을 말로 남기지 않기 위한 나만의 부호였어. 말은 변하지만 숫자는 그렇지 않으니까. 카페 안의 공기가 급격히 냉각됐다. 도연이 내뱉은 한마디, D는 덮어짓, 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었다. 그 말은 60년의 침묵을 가르고 오래 감춰져 있던 비극의 서막을 드러냈다. 지훈과 미라는 경계심과 호기심이 뒤섞인 눈으로 윤정을 바라보았다. 이제 내가 왜 늦었는지, 왜 편지들이 모두 돌아왔는지, 그리고 왜 내 이름으로만 예치했는지 가장 아픈 이유를 말해야 할 것 같네. 윤정은 고개를 들지 않았다. 테이블 위 통장과 반송 봉투 사이의 가느다란 간격을 응시했다. 그 간격이 지난 세월 동안 자신이 알지 못했던 삶의 단절이었음을 어렴풋이 짐작하는 듯했다. 말해요. 도연 씨. 이제 더 이상 피할 곳은 없어요. 그 무게를 완전히 보겠어요. 도연은 두 손을 깍지 낀 채
짧게 한숨을 내쉬었다. 마치 오래된 죄를 고백하는 참회자 같았다.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렸으나 목소리는 차분하게 가라앉았다. 내가 떠난 날 마지막 편지를 보냈어. 그리고 약속 장소로 갔지. 하지만 너는 오지 않았어. 그곳에서 다른 사람을 만났네. 미라는 숨을 들이켰다. 곧바로 그 다른 사람이 누구인지 짐작했다. 테이블 아래 지훈의 다리가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다른 사람이라니?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이 모든 일과 관련된 사람을 말하는 겁니까? 그래요. 지훈 씨, 당신 아버지였네. 내 아버지가 거기 있었어. 단 세 마디가 테이블 위의 모든 긴장을 폭발시켰다. 지훈은 몸을 굳혔고 미라는 손으로 입을 가렸다. 윤정은 여전히 고개를 들지 않았지만 그녀가 쥐고 있던 회중시계의 금속이 미세하게 덜컹거렸다. 모두에게 침묵이 파고들었다. 남편은 도연의 편지를 막았을 뿐 아니라 약속 장소에 직접 나타나 두 사람의 시간을 폭력적으로 끊어냈다. 그 침묵은 사랑을 지키기 위한 이기심이자 한 여성의 선택을 빼앗은 잔인한 행위였다. 내 아버지는 나를 보고 말했어. 아주 조용하고 단호하게. 다시는 오지 말라고. 영원히. 도연은 그때의 목소리를 흉내내지 않았다. 그저 그 무거운 문장만 테이블 위에 남겼다. 윤정은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눈가에 맺혔던 감정이 서서히 단단한 분노로 변해갔다. 카페 안에는 다시 정적이 내려앉았다. 이제는 단순한 궁금증이 아닌 배신감과 충격으로 채워진 무거운 침묵이었다. 지훈과 미라는 아버지의 기억과 눈앞의 통장이 만들어낸 괴리감에 잠겨 있었다. 말도 안 돼. 아버지는 정직함의 표본이었어요. 남의 인생을 막았다니 믿을 수 없습니다. 도연 씨 증거가 있습니까? 그게 사실이라는 증거요. 지훈은 아버지의 이미지가 무너지는 것을 거부하듯 논리와 증거를 요구했다. 증거? 이 통장이 증거가 될 수 있겠지. 나는 그 말을 듣고 돌아섰어. 하지만 내 어머니 이름으로 매해 같은 날 예치를 멈추지 않았지. 내 아버지의 침묵에 대한 나의 침묵의 응답이었네. 아버지는 왜 엄마한테 한마디도 안 했을까요? 엄마의 선택을 왜 믿지 못했을까요? 미라의 물음은 윤정을 향했지만 답 없는 과거를 향한 메아리 같았다. 그이는 아마 평생 나에게 빚진 기분으로 살았겠지. 그래서 더 강요하고 통제하려 했을지도 몰라. 내가 그 시간을 모르도록 막았고 본인도 그 비밀 속에 갇혀 살았던 거야. 윤정은 시계를 열어 각인을 다시 보았다. 도연 씨, 당신이 말한 D가 디퍼스지였다면 그에게 이 통장은 아마 debt, 빚이었겠지. 그는 평생 그 빚을 갚으려 했던 거야. 나한테는 알리지 않고. 윤정은 남편의 침묵이 단순한 악의가 아닌 질투와 후회로 뒤섞인 비겁한 사랑이었음을 깨달았다. 분노를 넘어서는 깊은 허무감이 밀려왔다. 나도 그 사람을 이해해. 그도 너를 잃고 싶지 않았겠지. 하지만 그 방법은 너의 시간을 빼앗는 것이었어. 그래서 나는 내 시간을 돌려주러 온 거야. 윤정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통장은 도연의 기다림, 반송 봉투는 남편의 침묵, 텅 빈 세월은 윤정이 잃어버린 선택의 시간이었다. 결국 우리는 모두 아버지의 비밀 속에 갇혀 있었네. 지훈아, 미라야, 너희도 마찬가지야. 너의 삶도 숨겨진 시간의 그림자 아래에 있었던 거야. 지훈은 더 이상 논리를 따지지 못했다. 계산적인 경계심 대신 아버지의 비극적 인간성에 대한 안타까움만이 남았다. 이 통장의 존재 자체가 아버지의 가장 큰 죄책감이었군요. 그래서 침묵하고 그러면서도 어머니 이름으로 예치를 멈추지 못했던 거군요. 엄마, 이제 어떡하실 거예요? 이 모든 사실을 알았으니 이 돈의 무게를 어떻게 할 거예요? 미라의 질문은 이 이야기의 결론을 요구했다.
윤정은 봉투와 통장을 손에 쥐었다. 묵직한 감각이 손끝에 새 힘을 불어넣었다. 도연 씨, 당신이 멈춘 시간은 이제 내게 왔어요. 하지만 나는 당신의 기다림의 무게나 그의 죄책감의 빚을 짊어지지는 않겠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이 통장은 그들의 감정적 짐이 아닌 윤정 자신의 시간을 되찾기 위한 도구였다. 그래야지. 그게 자네 방식이네. 나는 이제 짐을 다 전했으니 미련 없이 돌아가겠네. 도연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60년간 짓눌렸던 어깨가 조금씩 가벼워지는 듯했다. 가지 마요. 아직 내 결정을 듣고 가야죠. 이 돈이 어떻게 쓰일지. 당신도, 지훈이도, 미라도 봐야 해. 그래야 이 짐이 진정한 의미를 갖게 되죠. 도연은 다시 자리에 앉았다. 그의 눈빛에는 깊은 안도와 윤정의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가 담겨 있었다. 초침 소리가 다시 커지며 네 사람의 시선이 윤정의 최종 선택을 향했다. 어머니, 도연 씨가 돌아가기 전에 명확히 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이 돈은 어머니의 것이 확실합니다. 저희가 세금과 관리 문제를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지우는 아버지의 비밀보다 눈앞의 현실적인 금액에 집중하려 했다. 그의 계산적인 본능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지훈아, 그 돈은 내가 생각하는 유산이나 재산이 아니야. 두 남자의 엇갈린 시간이 만든 증거일 뿐이야. 그 무게만큼의 가치 있는 일에 쓰여야 해. 윤정은 시계를 닫고 봉투를 단단히 감싸쥐었다. 그 봉투의 두께는 이제 과거의 시간이 아닌 미래의 가능성을 담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기다림의 객체가 아닌 결정을 내리는 주체로서 테이블 위에 존재했다. 윤정의 단호한 선언은 지훈의 계산을 무력화시켰다. 돈의 출처가 숨겨진 과거라는 점은 자녀들의 소유권을 주장할 여지를 없앴다. 이제 윤정의 결정만이 남았다. 이 돈은 누군가의 멈춘 시간을 담보로 쌓인 거야. 가장 젊고 가장 미래를 필요로 하는 이에게 돌아가야 마땅해. 시간을 이어주는 일. 미라는 그 말이 누구를 뜻하는지 직감했다. 누구한테요, 엄마? 저희는 괜찮아요. 아버지 유산으로도 충분해요. 설마 손녀 서연이한테 주는 건 아니시죠? 서연이 대학을 준비하고 있잖아. 그 아이 학자금에 보탤 거야. 이 돈이 서연의 미래를 닦는 데 쓰인다면 두 남자의 시간이 마침내 흐르는 시간과 만나게 될 거야. 그리고 남은 일부는 내 이름으로 기부할 거야. 이제는 내 삶을 내가 증명하고 싶어. 오래된 편지 봉투에 찍힌 도장처럼 내 이름으로 흔적을 남기려 해. 미라는 잠시 숨을 고르며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직접 엄마 이름으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녀의 결정은 돈의 처분을 넘어 자신의 삶의 주도권을 되찾겠다는 선언이었다. 아버지의 방식은 침묵과 감춤이었어. 내 방식은 이제 드러냄과 쓰임이어야 해. 이제야 내 이름으로 시간을 쓰려 하는 거야. 오랫동안 기다림 속에서 잃어버린 내 시간을 되찾는 일이지. 도연은 윤정의 말에 감격했다. 그 선택 참 당신답네요. 내 시간은 여전히 앞을 향하고 있네. 내 기다림에 가치를 줬어. 고맙다. 윤정은 시계를 다시 펼쳐 각인을 바라보았다. 1964년 10월 17일 뒤 이 각인을 이제 다르게 읽을 수 있겠네. 기다림이 아니라 내 삶의 주체적인 선택을 위한 흔적. 이제 그 시간은 온전히 내 거야. 나의 기다림이 마침내 종착역에 도착했어. 더 이상 미련은 없네. 윤정은 시계를 닫고 봉투를 조심스럽게 자신의 가방 깊숙한 곳에 넣었다. 봉투가 닫히는 소리가 낮고 깊게 울렸다. 고마워, 도연 씨. 오랫동안 내 시간을 지켜줬어. 이제는 내가 이 시간을 책임질게. 도연은 눈을 감았다. 기다림이 마침내 끝을 고한 순간이었다. 초침이 10일을 가리키며 한 바퀴를 완성했다.
이 순간 윤정의 시간이 비로소 그녀만의 것이 되었다. 윤정, 지훈, 미라는 도연에게 조용히 고개를 숙여 인사를 건네고 밖으로 걸어 나왔다. 카페의 유리문이 닫히며 종소리가 길게 울렸다. 도연은 홀로 테이블에 앉아 그들이 사라진 창문 밖을 오래 바라보았다. 그의 손에는 이제 통장도 봉투도 없었다. 60년의 짐을 내려놓은 해방감이 천천히 어깨 위로 번져왔다. 그는 테이블 위 봉투와 시계가 사라진 자리를 손바닥으로 한번 쓸었다. 차가움 대신 오래된 안도감이 느껴졌다. 이제야 멈춰도 되는 사람이 된 것이다. 끝났네. 나의 기다림도, 너의 짐도. 골목으로 들어온 늦가을 햇빛이 윤정의 어깨 위로 부서졌다. 그녀의 얼굴에는 오랜 기다림을 끝낸 사람에게만 깃드는 단단하고 새로운 빛이 감돌았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 주체적인 삶의 의지가 그 빛 속에서 조용히 빛났다. 엄마, 아버지는 왜 그랬을까? 왜 말하지 않고 숨겼을까? 그게 정말 엄마를 위한 일이었을까? 미라의 질문에는 여전히 아버지에 대한 혼란과 서운함이 묻어 있었다. 그 물음은 윤정에게 마지막 감정의 정리를 요구했다. 그이는 내가 가진 것이 아닌 지킨 것으로 살기를 바랐겠지. 그의 방식이 때로는 비겁했지만 그게 그의 나름의 사랑이었을 거야. 윤정은 미라의 손을 가만히 잡았다. 남편의 행동을 단죄하기보다 이해하기로 선택한 그녀의 마음은 이제 어떤 회한보다도 단단해 보였다. 윤정의 담담한 이해는 지훈에게 가장 큰 울림을 주었다. 계산과 논리로만 세상을 보던 그는 어머니의 용서를 통해 비로소 인간적인 가치의 깊이를 느끼기 시작했다. 어머니, 도연 씨가 쌓은 건 돈이 아니었네요. 통장 이름 그대로 예치된 거였어요. 다만 돈이 아니라 어머니의 삶이 예치되어 있었던 거였군요. 지훈은 걷는 내내 말이 없었다. 머릿속은 어머니의 결정과 아버지의 비극적인 사랑 사이에서 새로운 균형점을 찾고 있었다. 맞아, 이제 찾아왔으니 내 시간으로 살아갈 거야. 멈추지 않고 뒤돌아보지 않고 다만 앞을 향해. 그들의 대화는 골목의 공기 속으로 퍼져갔다. 초침의 또박또박한 소리 대신 바람에 흔들리는 낙엽 소리가 가을의 끝을 알렸다. 그 바스락거림은 마치 과거의 잔해를 쓸어내는 소리 같았다. 한편 카페에 홀로 남은 도연은 미련 없이 과거와의 연결고리를 끊었다. 그는 셔츠 주머니에서 작은 펜을 꺼내 보관증 뒷면에 짧게 글씨를 적었다. 이제 그의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펜 끝은 단호했고 글씨는 확정적이었다. 기다림 종료, 오래된 시간에 스스로 마침표를 찍는 글씨였다. 이걸로 됐어. 나는 이제 자유롭다. 도연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계산대로 향했다. 마지막으로 창문 밖을 돌아보았을 때 윤정의 모습은 이미 골목 모퉁이를 돌아 사라지고 있었다. 그는 그 뒷모습을 한동안 눈으로 좇았다. 슬픔도 기쁨도 아닌 완전한 정지가 그의 얼굴에 스며들었다. 60년을 붙들었던 기다림에 이제 그는 스스로 마침표를 찍었다. 그 시선 끝에서 멀어져 가던 윤정은 골목 끝을 걸으며 가방 끈을 고쳐쥐었다. 가방 속 봉투는 더 이상 잃어버린 시간의 상징이 아니었다. 기부와 서연의 미래라는 새로운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 되찾은 시간의 증표였다. 이제부터 내 시간은 내 이름으로 흐를 거야. 시계 속 초침은 이제 윤정을 위한 시간만을 가리키며 다시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다. 그 걸음은 60년 만에 비로소 자신만의 속도를 찾은 사람의 걸음이었다. 사랑과 질투, 침묵과 예치로 얽혔던 세 사람의 이야기는 한 여성의 단호한 자기 결정으로 마침내 마무리를 맞았다. 시간은 멈추지 않고 주체적인 사람을 위해 흐른다는 단순한 진실을 남긴 채
늦가을 햇빛은 계속해서 카페를 비추었다. 이 이야기가 잠시라도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남겼다면 그것만으로도 긴 여정은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시간을 나누어 가길 바랍니다.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이어갈 큰 힘이 됩니다.